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학원 기영입니다. 드디어 페이즈 4의 마지막 기대작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되었습니다. 섀도우 보스만이 사라진 블랙팬서를 어떻게 그려낼지가 가장 관건이었던 영화였는데요. 엔드게임 이후로 2시간 40분이라는 엄청난 러닝타임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블랙팬서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와칸다 포에버.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슈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인 변화를 겪은 인물이었는데요. 전통을 중요시 않던 까칠했던 소녀가 오빠의 죽음 앞에 바스의 기적을 비는 것을 시작으로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 사명을 받아들이고 블랙팬서가 되는 처절한 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불가능에 가까웠던 허브를 복원하면서 결국 바스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고결한 마음가짐을 지닌 트찰라와는 달리 복수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킬몽거와 영접할 정도로 진정한 블랙팬서가 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트찰라가 위대한 왕으로 평가된 이유 중 하나가 착하기만 해서는 좋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와칸다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것인데요. 슈리 역시 복수심이 사라진 시점에서 라몬다와 마주하게 되면서 와칸다와 블랙팬서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블랙팬서가 되는 처절한 서사와 마지막 상복을 태우며 오빠라 생각하는 장면까지 전통을 믿지 않던 어린 소녀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꽤나 밀도 있게 묘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트찰라의 블랙팬서의 자리를 완벽히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상당히 긴 러닝타임을 할애해가며 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와 블랙팬서와 와칸다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서사를 통해 페이즈 4에서 가장 훌륭한 세대 교체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역시나 네이머는 와칸다를 이용할 속셈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직 비브라늄에 대한 전세계 욕망은 사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와칸다가 침략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비브라늄이 와칸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와칸다 포에버의 메인 빌런 네이머입니다. 500년간 은둔하며 지내왔지만 블랙팬서가 세상의 모습을 비추게 되자 비브라늄에 대한 전세계 욕망으로 인해 결국 탈로칸의 존재까지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위기에 빠진 상황 아닐까요? 네이머는 과거 자신의 고향에서 노예를 채찍질하는 것을 본 뒤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경계하며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하게 되었으며 언제든 자신의 도시를 침략하는 세력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슈리와 화해하며 동맹을 맺었지만 비브라늄을 갈취하려는 외세의 세력에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게 될 와칸다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하게 될 것을 짐작했기에 일단은 한 발 물러나는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비브라늄의 존재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만큼 사회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작에서 일루미나티 멤버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직위를 맡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와칸다 포에버에서 네이머의 등장과 함께 또 하나 밝혀진 새로운 기원이 있는데요. 블랙팬서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비브라늄이 와칸다 이외의 지역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와칸다 외에 세비지 랜드라는 장소에서 비브라늄이 존재했으며 MCU에서는 탈로칸이라는 도시에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자란 식물을 섭취한 탈로칸인들은 수중호흡 및 슈퍼솔저에 버금가는 신체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어마어마한 노래 실력을 통해 사람들을 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네이머는 귀가 뾰족해지고 발목에 날개가 생기는 등 최초로 돌연변이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미즈마블에서 카말라의 유전자의 특성이 미약하게나마 밝혀진 것에 비해 네이머는 돌연변이의 기원이 제대로 밝혀진 최초의 사례였는데요. 원작에서도 세비지 랜드의 비브라늄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었으며 향후 데드풀에 등장할 울버린을 비롯해 뮤턴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만큼 탈로칸의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작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엑스맨과 어벤져스를 비롯해 일루미나티까지 활약하는 등 자신의 나라를 위해
비해 정말 안 뛰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당히 젠틀했던 영화와는 달리 원작에서는 거침없는 무자비한 성격으로서 향후 네이머의 전투적인 성향이 제대로 묘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와칸다 포에버에는 리리 윌리엄스와 토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가 주목되는 영화였는데요. 리리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원흉일지도 모르는 발렌티나입니다. 이미 이전 작품에서 옐레나와 US 에전트를 포섭하는 모습이 등장했으며 CIA 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바닷속 비브라늄을 채굴하기 위한 탐지기 개발 사건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향후 개봉될 썬더볼츠에서 세비지 랜드에서 살고 있는 카자르의 등장 루머가 뜨면서 이러한 흑막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크아이의 죽음까지 사주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활동을 저지할 가능성이 큰 어벤져스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코비아 협정 이상으로 히어로 활동에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가 결승하게 될 썬더볼츠 역시 안티 히어로적인 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보이는 등 거의 닉 퓨리의 흑화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초반 와칸다 함선을 침공했던 프랑스 군인처럼 향후 네이머를 비롯한 다른 히어로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주요 인물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와칸다 포에버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명의 주인공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토니 스타크와의 관계였는데요. 다만 슈리와 와칸다의 서사에 집중한 영화였기 때문에 리리의 비중은 감초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한 역시나 토니와의 관계가 크게 묘사되지 않아서인지 후계자라기보단 능력이 비슷한 히어로 정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리의 창고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혼자서 슈트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량은 갖추게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아이언맨 슈트를 따라 만들려는 시도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아크리액트의 설계도를 지니고 있었던 이반 방코가 사망하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자료들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또한 하이드라 라이징 사건 당시 블랙 위도우가 쉴드의 모든 기밀들을 유출하면서 헬리 캐리어에 사용된 아크리액트 기술까지 함께 공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설픈 슈트 하나 만드는 데만 몇 년 걸릴 만큼 아직까지는 토니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아크리액터를 만든 인물은 하워드, 토니, 안톤, 이반, 리리 윌리엄스 단 5명 뿐이라는 점에서 잠재력만큼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세에 MIT를 졸업하고 덤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토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다만 리리의 탓인지 슈리의 탓인지 마크2의 디자인이 굉장히 촌스러운 외형을 띠면서 토니 스타크의 디자인 감각이 얼마나 훌륭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와칸다 포에버를 통해 최초로 밝혀진 트찰라의 아들 투생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와칸다인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이며 왕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당분간은 슈리와 은바쿠가 와칸다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트찰라를 잇는 블랙팬서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칸다 포에버였습니다. 체드웍 보스만의 사망으로 인해 각본을 전면 교체해야 됐기 때문에 속편이라기보단 또 한 명의 히어로의 기원을 그리는 영화였습니다.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와칸다는 향후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